최근 시장 동향, 달러 강세와 휘발유 가격 하락, 석유 수요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7월 FOMC에서 최소 0.75%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징후로 인해 미국 달러가 급등하면서 유가 조정이 크게 왔습니다. 달러 강세는 달러로 가격이 매겨진 수입품이나 석유를 포함한 달러로 결제되는 원자재 가격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달러의 강약세가 유가에 미친 영향이 수급 펀더멘털이나 지정학적 뉴스 등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달러 지수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달러의 강세는 최근 유가 약세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유가는 6월 전고점에서 20% 정도 떨어진 데 반해 휘발유 가격은 반도 안 떨어졌다면서 정유사의 가격을 더 낮출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 이후 사우디 외무장관은 휘발유 가격이 오른 건 시장의 원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유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에너지 전환으로 장기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와 함께 때마침 코로나 발병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마진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년 사이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싱가폴, 호주 등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남아프리카와 스리랑카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정유소들까지 문을 닫으면서 정제 용량이 세계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 러시아의 정제 제품 및 중간 제품의 미국 및 유럽 수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대 정유 용량을 보유한 중국의 6월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동기 대비 거의 10%나 감소하면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유소는 코로나 확산, 정유소 화재와 사고, 그리고 정비기간 등으로 생산 물량이 좋지 못했고 중국 정부가 충분한 국내 공급량을 보장하기 위해 정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제시장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반기 중국의 연료유 수입과 수출은 둘 다 작년 대비 7%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출 제한으로 미국에 비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낮출 수 있었던 중국은 최근 코비드 정책을 완화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시 간의 이동 제한을 풀면서 억눌렸던 보복 관광으로 인해 주요 관광지들마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하루 항공 승객이 봉쇄가 한창이던 5월에는 40만 명까지 떨어졌지만 7월 들어 100만 명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또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지출을 강화하였고 정제유 수출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 이번 분기부터 정유 용량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공급 상황이 여전히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면 대규모 허리케인 피해나 사고로 인한 정유소의 작업 중단 같이 예상하기 힘든 변수를 제외하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8월 중순까지 갤런당 3.99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항공유는 최근 중국 상황처럼 전 세계적인 보복여행 심리로 급작스럽게 수요가 폭발하면서 최근 유가 변동폭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공항과 항공사들의 인력 부족으로 수많은 여행편이 딜레이되거나 취소되고 있지만 전 세계 항공 마일리지는 작년 수준을 훌쩍 넘어서 코로나 전인 2019년 수준을 향해 가파르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진이 좋은 항공유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고 이제 국내 여행 제한을 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고 세계 여행문을 활짝 개방한다면 당분간 수요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로 여전히 잘 나가는 러시아, 경기 침체나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와 함께 여전히 많은 양의 러시아산 원유가 제3국으로 수출되다 보니 원유 수급 매크로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유럽의 러시아산 정제유 제재와 또 원유 제재가 강화되기 전에 원유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 러시아가 자국 정유소에 보내는 원유량도 줄이고 정유소 가동률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나마 생산하는 정제유를 석유 부국인 중동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동 역시 값싼 러시아산 정제유를 사용하면서 자국산 원유를 정제하는 대신 수출을 늘리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브라질산 원유 등급을 선호하던 중국의 정유사들이 엄청난 할인 행사 중인 러시아산 원유로 갈아타면서 브라질 원유가 새 고객을 찾아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정유소들은 러시아산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해서 사우디와 이라크산 원유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들이고 있는 인도와 중국 및 기타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설사 이들 국가가 계속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유럽 수출량을 대체하지는 못할 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해상을 통한 러시아의 수출량은 6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타고 있고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 역시 4월에 최고를 찍은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는 점점 더 낮아질 거라 하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높은 유가로 인해 원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여전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출량 감소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다시 생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서방 세계는 러시아 석유 수출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부과하려고 진행 중이나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와 오펙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원유 생산을 요청한 것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카르텔의 생산량 증가는 사우디와 UAE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펙 플러스 산유국 그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그룹에서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공급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수입이 감소하려면 세계 석유 수요의 감소로 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뿐이지만 대부분의 예측 기관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요가 크게 하락할 거라고 점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경제 타격이 크더라도 이미 푸틴의 자존심이 상황을 되돌리기 힘들기도 하고요. 주요 석유 기업 CEO들의 시장 전망. 아무튼 이런 전 세계적인 원유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오일 산업의 최전방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세계 3대 오일 서비스 업체인 슐럼버거, 할리버튼, 베이커 휴즈의 CEO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일제히 유전 서비스 및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상하면서 이들 업체의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상태인데요. 며칠 전 실적 발표 때 있었던 이 세 업체 CEO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0년 이후 가장 큰 분기별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세계 최대 유전개발 회사 슐럼버거의 CEO는 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낮아진 손익분기점과 장기적인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결합하면서 업스트림의 개발 지출은 수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동의 생산량 증가 사이클이 초기 단계에 진입했고 심해 유전 사업 진행을 포함해서 국제시장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전 세계적인 공급망 압박과 러시아 사업 중단으로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동반 하락했던 베이커 휴즈의 CEO는 상반된 실적이 나와서 그런지 석유 시장에 대해 슐럼버거 CEO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구매력을 약화하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등 거시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의 수요 전망이 좋지 못할 것이라면서 다소 신중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년간에 걸친 전 세계적인 과소 투자와 서방 세계가 잠재적으로 러시아 원유 물량을 대체해야 하는 등 더욱 폭넓은 공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설사 단기적인 수요 침체가 일어나더라도 유가는 현실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천연가스 시장 성장 기회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 LNG 사업이 또 다른 건설적인 성장 사이클의 시작점에 있다면서 5월에 있었던 비상장 회사 벤처글로벌 LNG가 13.2 빌리언 달러를 확보하면서 루이지애나에 건설하려는 플래크마인즈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가 최종 투자 결정에 도달한 것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BKR은 쉐니어 에너지의 사빈패스와 코퍼스 크리스티 LNG 수출 터미널에 대한 모든 액화 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몇 주 뒤에 최종 결정이 있을 코퍼스 크리스티 터미널 확장 공사에 필요한 7대의 중형 LNG 트레인을 새로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텔루리안이 본인의 헤인즈빌 셰일가스 유전에서 드리프트우드 LNG 수출 시설로 연결하려는 송유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동 압축기 기술 및 터보기계 장비도 수주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잘 나온 할리버튼 CEO는 브리핑에서 시추 장비 시장이 너무 빡빡해서 업스트림 업체들이 벌써 2023년 프로젝트를 걱정스럽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새로 임대한 유정을 개발할 시추 장비들이 충분치 않으며 올해 안에 증가분을 추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설사 파쇄 장비를 구하더라도 셰일 암석을 파쇄하는 데 사용되는 모래는 텍사스 전역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원유 생산량을 늘리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또 다른 차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의 경제활동 확장, 에너지 안보 중요성 강조, 그리고 지속적인 세계 인구 증가가 앞으로의 수요를 주도할 것이라며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가 진행되더라도 여전히 강력한 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의 펀더멘탈로 인해 특히 국제시장에서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단연간에 걸친 에너지 업사이클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업체뿐 아니라 한때 시총 1위 업체였던 종합회사 엑손모빌의 CEO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팬데믹을 포함해서 수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인해 석유 회사들이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따라잡기까지 세계 석유 시장이 앞으로 최소 3에서 5년 동안 빡빡한 공급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독립 석유 유통사인 비톨의 CEO는 시장의 수요 회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공급이 나올 만한 곳이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가가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국제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미 역대급으로 낮은 재고를 계속해서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 하락이 향후 몇 주 동안 더 높은 가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미래 성장률이 아니라 오늘날의 불균형에 관한 것이고 석유 생산에 대한 투자 부족이 에너지 부족을 초래했기 때문에 설사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고 해도 일시적인 하락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경기 침체와 비교하면 예측 자산인 주식과 달리 원자재는 당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하므로 유가 140불 전망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유가가 하락하자마자 수요는 그 즉시 되살아날 것이고 거기서부터 계속 도돌이표를 찍으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의 지역의 GDP 성장률이 올해 0에 도달할 경우 브렌트 유가가 85불까지 하락할 수도 있지만 빡빡한 원유 공급을 생각하면 거의 바닥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현재 석유 섹터는 10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환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셰일 업체와 오펙 플러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생산량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AECO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과 LNG 캐나다 사업, 미국 업체들보다 부채 상태가 양호했던 캐나다 업체들이 북미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발맞춰 생산량을 크게 늘리다 보니 캐나다 천연가스 생산량이 2006년 이후로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쉘이 주도하는 LNG 캐나다 사업이 가동하기 전까지 미국으로밖에 수출길이 없고 그마저도 수출 송유관의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해 용량이 약간 제한되었고 프리포트 사고와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가격도 내려가면서 가격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정비전 용량을 회복했고 미국 가격 또한 무더운 여름 기온 전망으로 오르면서 캐나다 AECO 가격 역시 최근 5불 위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대도시가 적은 미국 북서부 지역의 천연가스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캐나다 생산량에 비해 송유관 용량이 열악하면서 폭발 사고도 종종 일어나다 보니 LNG 캐나다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로열더치쉘이 주도하고 한국가스공사도 참여한 LNG 캐나다 사업은 현재 2025년에 1차 사업 시작을 목표로 밴쿠버 북쪽에 건설 중인데 캐나다 최초의 LNG 수출 터미널입니다. 원래는 2023년 완공 계획이었다가 연기되었는데 관계자들은 캐나다 특유의 관료주의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규제가 너무 많으며 비용 초과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절호의 기회에 경제적 이점을 잃으면서 배를 놓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TC에너지가 주도하는 몬트니 유전에서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이 원주민과 환경주의자의 잦은 시위로 지연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불릴 정도로 공사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원주민 지도자는 최근 유엔에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을 위반했다며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1차 사업 용량에 하루 1빌리언 큐빅핏 공급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용량과 같아서 수출 용량이 2배로 늘어나는데 2025년까지 사업 시행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안 그래도 이미 많은 업체가 난립해서 땅이 부족하고 비상장 회사도 적어서 상장 회사들끼리 인수합병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앞으로 M&A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현재 몬트니의 가장 좋은 유정은 OBB가 싹쓸이한 상태이고 제가 예전부터 꾸준하게 지켜보던 업체는 몬트니 단일 업체는 아니지만 몬트니에도 지분이 큰 SDE였는데 현재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평가로 보이는 PIP나 CR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시장. 미국 시장은 LNG 전체 수출 선적의 약 17%를 차지하고 특히 유럽으로 수출을 주도하던 프리포트 LNG 수출 터미널이 화재 사고 이후 폐쇄되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처음 3주 예상을 뒤엎고 재개 시기가 연말로 지연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컸습니다. 반면 유럽은 덕분에 예상보다 더 일찍 전력 위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프리포트는 지난 몇 달 동안 대부분의 양을 유럽으로 수출했는데 이 사고로 유럽 가스 공급의 2.5%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1 파이프라인을 볼모로 즉시 유럽 가스 공급의 7.5%를 추가
추가로 제거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이미 프리포트 사고의 악몽은 더 큰 악몽으로 극복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가스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미국 LNG 터미널은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노르웨이도 가능한 한 최대로 공급하고 있고 아제르바이잔과 알제리의 수출에 대한 상승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공급 측면의 유일한 주요 변경 사항은 네덜란드가 흐로닝언 유전에서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로닝언은 세계 10위권의 가스전으로 한때 유럽에서 55bcmA 정도를 생산하는 가장 큰 가스전이었고 이는 공급 측면에서 노드스트림1 송유관 전체 용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육상 유전 개발로 인해 안 그래도 지반이 약한 네덜란드에 지난 30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지진이 발생하였고 특히 2010년 이후 연간 120여 건의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 붕괴, 인명피해 등 사회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 환경 시위가 대대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향후 50년 이상의 매장량이 남아있음에도 2020년 11월 14일 네덜란드 경제기후 정책부가 가스 생산을 영구 중단하기로 확정하고 이 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송유관 등 엄청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가 이 지역 시추를 허용하는 경우 최대 20bcmA 정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러시아로 인한 현재 부족분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네덜란드 정부는 2023년 10월에 끝나는 가스 연도에서 겨우 2.8bcmA 정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계획만 활성화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로열 더치쉘과 엑소모빌의 합작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VET도 네덜란드 내륙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 천연가스의 수요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4%나 증가했고 극한의 더운 여름이 예상되면서 최근 가격이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달 초 환경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과 함께 천연가스를 광범위한 친환경 자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프리포트 LNG는 10월 초에 부분 공장 가동을 재개하고 연말까지 전체 생산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개를 위한 새로운 연방 안전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LNG 저장 탱크 운영, 제어 시스템 검사 및 테스트 절차, 특정 근로자의 자격 및 교육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회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해양경비대는 프리포트가 해상 운송에 대한 위험 분석을 수행할 때까지 모든 해상 화물 작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LNG 개발자들이 프리포트 사고로 잃어버린 LNG 수출 용량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포트 터미널이 예정대로 돌아온다고 가정하면 사고 전보다 하루 전체 수출량이 7%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드리지 에너지, 섹터 내에서 미국에 상장된 캐나다 회사를 제외하면 제가 유일하게 들고 있는 미국 회사 주식은 SM과 SD입니다. SD는 생산량의 53%가 천연가스인 회사로 최근 조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한 달 만에 전고점에서 50% 정도 폭락한 주식입니다. 미국 천연가스 회사 중에 예전부터 선호하던 SBOW가 최근 급등하였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아직 출발하지 않은 SD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넓고 특색이 없는 미드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자산 판매로 매장량도 평범하고 위치적 불리함으로 헨리허브 가격보다 많이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작년부터 해칭과 부채가 전혀 없었고 엄청나게 낮은 생산 단가를 무기로 현금을 쓸어 담는 중입니다. 현 상태로라면 내년 말이면 적어도 현재 시총의 70%가 넘는 현금을 들고 있을 정도로 현금 부자인데 이 회사의 최대 변수는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으로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인데 현재 86의 그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현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배당을 줄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고려해도 현재 주가는 너무 저평가이고 미국 천연가스가 다시 올라오는 시점에서 전고점인 30불은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